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소송 문제 등에서 건설적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릴 의향으로 9월 유엔 총회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우라도 현재대로라면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치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확대 조치로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외신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가기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는데 개정안이 가기를 통과하게 된다면 시행 시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일본 측의 움직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제 여론 전돌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입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우리나라 서민 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무려 1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시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전체 여신 76조 5천억 원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금융 분야까지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급전을 구하려는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나옵니다. 중국이 보유 외환의 안전을 위해 7개월 연속 금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갈등과 협상을 거듭하던 지난해 12월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약 9.07톤의 금을 사들인 이래 7개월째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금 매입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외환의 보유 구성을 조정함으로써 안전과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의 바닥이 어딜까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긍정적인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양시장 모두 급락하고 있고요. 장중에 코스피 2030선 무너졌다. 현재 2035포인트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기관의 매수 들어오긴 하지만 역부족이고요. 코스닥은 630선 회복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둘러싼 상황 자체가 여전히 여의치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만 돌아서도 혹은 조그마한 변동 상황에도 자그마한 자금 이동에도 시장이 급락을 반복하고요. 종목들도 특히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있고요.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좋게 시장에서 분석을 할까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0.5bp까지 인하를 해주면 좋겠지만 0.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요. 0.25bp를 인하한 뒤에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나 경기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인 모습이 나오며 혹여나 매파적인 기조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온 시장은 충분히 우르르 무너질 여러 가지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큰 호재보다는 악재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크고요.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은 역시나 대화 이후에 이렇다 할 결과를 한 번에 도출해내기는 양극 간의 반응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라는 부분이 2일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내로도 시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과 지금 맞물려서 아베 총리의 이 정권이 어디까지 또 보복을 할지 2차 제재에 대한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경기 상황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좀처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모두 지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애국주로 불리는 모나미나 하이트진로 홀딩스 정도만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 모두 어렵네요. 현 시장 상황 반등 언젠지 당장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주 일정들 그리고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번 주에 대한 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부터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33포인트대입니다. 1.58% 급락입니다. 2030선 확보는 됐는데 그렇다고 크게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0부터 출발한 시장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도
장 초반부터 좋지 못했고요. 일단 갭으로 빠지면서 출발했는데 급락입니다. 일단 9시 30분경부터 급락한 시장이 정오경에 또 지금 저점을 만들었는데 최근 시장 트렌드가 중국 시장을 보고 나서 중국이 나쁘지 않아도 따라가질 못합니다. 중국 시장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기대감, 불안감으로 좀 빠지다가 오히려 중국 시장 나오고 나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거래량 줄면서 정오경에 확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반등폭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수가 계속 빠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2025에서 2032대까지는 올라왔는데 이 이후로 반등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사는데 기관이 711억 원, 비교적 그래도 기관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투자와 연계금 쪽에서 구원투수로 나서주고 있는데 좀 역부족이죠. 개인도 결국에는 지금 하락장에서 사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들도 버티지 못하고 선절매하는 경우나 지금 투매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외국인 많이 팔지도 않습니다. 679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눌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디지수 때인 47,000원 또 뚫지 못하고 46,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8만 원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오네요. 현대차 지금 빠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이후에 지금 잘 달려야 되는데 파업 가결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죠. 파업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주가에 악영향을 줍니다. 셀트리온도 빠지고요.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봅니다. LG화학, 현대모비스, 네이버, 포스코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신한지주만 소폭 반등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그나마 통신이나 금융 관련 종목들은 오늘 체면치레는 합니다. 통신주들 보합이고요. 한국전력 지금 강보합권보다 조금 더 올라오네요. LG생건도 그나마 좀 버텨주는데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집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장에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도 하락을 하더라도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630까지 조금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내려오네요. 2.6%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41부터 무려 623대까지 빠졌습니다. 장중에 3%대까지 급락이 일어났다가 지금 630선을 향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역부족이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해줬는데 매수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개인이 오늘 열심히 오전 중에 사다가 결국에는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37억 원 팝니다. 역시나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사주고 투신 쪽에서 파는데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들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7억 원 정도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 오르는 종목 없습니다. 하지만 1위부터 5위 종목들의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동안에 빠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많이 빠지던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좀 버텨주고요. 유일한 빨간불이 CJ ENM이었는데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KMW,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지고요. SK머티리얼즈, 휴젤은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 위주로 올라갑니다. 오늘 확실히 SK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지금 소폭씩 반등에 성공하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파라다이스부터 제넥신까지는 모두 빠지는데 점점 낙폭이 커집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84원 60전입니다.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어떠한 이슈를 하나를 꼽기도 참 애매한 시점이긴 합니다.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한데요. 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봐야 될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인데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오히려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더 매수 공백이 나오다 보는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 한숨이 많이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번 주는 또 월말 월초가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또 이슈나 경제 지표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요.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노조 파업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해서 찬반 투표를 벌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또 찬성 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현대차의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입장 쪽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7월 30일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면 협상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계속 걸릴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미국의 6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같은 날 발표가 될 텐데 7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98대 이상으로 점쳐지면서 그래도 미국의 소비자 관련된 심리들은 최근 들어서 나오는 동향을 봤을 때 그래도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연장돼서 이어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7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마 상당히 위축돼서 발표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실적 발표 관련돼서 미국에서 애플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도 삼성, SDI, 현대제철, 대림산업, 항공우주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삼성, SDI의 실적이 하반기와 관련돼서 특히 ESS 관련된 쪽에 대한 재개와 함께 실적의 변화 요인들 점검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7월 3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드디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25bp 정도의 인하는 유력한 흐름들로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일단 그 외에 이어지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인하는 했는데 상당수 기간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은 유보하겠다. 이런 어떤 덜 비둘기파적인 시각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오히려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6월 산업활동 동향과 함께 또 중요한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특히 제조업 PMI 같은 경우 연일 매달 계속 하향되고 있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도 여전히 기대감이 낮은 수치로 발표되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관련돼서 퀄컴과 함께 한국에는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본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어지는 부분별 실적과 함께 또 IR 관련된 쪽의 반도체 동향들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8월 1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출입 동향과 함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물가는 상당 부분 하향화돼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은 물가 안정이 아니라 물가가 하락하는 데 무게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지표는 아닐 수 있다는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추가 금리 인하도 열려둘 수 있을 정도의 물가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만큼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와 함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계속 하향되고 있는 지표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기준점 50대에서 이탈하는지 여부가 가장 주목하게 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8월 2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바로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깜짝 서프라이즈하게 비농업 고용 부분 쪽에서 19만 건 이상 어떤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기조 이어가는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6월 무역 수지, 6월 공장 규모가 함께 한국의 실적 발표 SK텔레콤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감기가 환절기여서 있다 보니까 기침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감기 얼른 나으시고요. 일단은 월말 월초입니다. 이번 주가. 그리고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다금을 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월말 원초에 있는 여러 가지 전형적으로 있는 이벤트들도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같이 시장 분위기 많이 위축돼 있고 녹록지 않은 상황 쪽에서 전략 짜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같이 연동돼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외국인들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서 그나마 지수를 어느 정도 좀 선방했다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인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는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들을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에서도 수급 공백이 뚜렷한 흐름들인데 특히 코스닥 신용자구가 5주 4천억대로 지수는 하락해도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수급에 대한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번 주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라고 하게 되면 FOMC 회의 결과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제외되는 8월 2일 날 금요일 날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얘기는 어제도 시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는
다시 자율 반등 쪽에 무게를 갖지 않을까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월말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떤 단기 지지권까지 이탈한 상황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취약한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지만은 주식 비중과 관련된 쪽은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쪽은 염두를 계속 해드려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바로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FOMC 있습니다. FOMC 25bp까지 금리하겠다라는 인하 확률은 지금 100%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50bp 얘기는 조금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미국 채권 주식시장에 좀 그래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과거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98년 러시아 외환 위기로 헤지 펀딩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했을 때 예방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예방이라는 단어 자체는 경기가 악화되기 전에 시장의 심리를 개선시키고요. 은행 시스템의 저리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서 금융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은 아무래도 세계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물가나 고용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고 장기 금리가 하락한 지금이 금리를 낮추는데 적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된다면 상절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9%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내년 말까지는 1%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방적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1987년 98년도에도 모두 시장이 경기 하락을 막으면서 주가가 반등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리스크 자산인 주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투기적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연준의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다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이런 금리 인하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미국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1년 뒤 경기 후퇴 확률을 산출하는데요. 지금은 경기 후퇴 확률이 33% 정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시할 금리 인하는 예방접종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예방접종의 목적은 완벽하게 병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병의 증세를 가볍게 해서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예방적 금리 인하도 조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떨어뜨리고요. 만약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바닥은 얇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방접종은 여러 번 맞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방적 금리 인하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기 후퇴 확률이 얼만큼 빠르게 후퇴하느냐가 주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좀 살펴보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시점을 딱 보니까 신흥국에서도 금리 인하 도미노 현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가 다시 찾아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신흥국 주가는 또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완화로 정책 기조를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한머니들이 신흥국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흥국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경상수지국자, 물가가 안정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명목 GDP라든지 매출액, 이익률을 가지고 신흥국의 일주당 순이익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에는 EPS가 $80,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로 둔화되지만 2020년에는 $94,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무려 16.8%로 모멘텀이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MSCI 신흥국 주식의 그 12개월 뒤에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은 현재는 그 12.1배까지 올라왔지만 2006년도 이후의 평균이 12.3배를 밑돌고 있고요. 2014년 중심 레인지 상단이 12.5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 아무래도 내년 말 EPS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한 12.5배로 적용하는 게 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그 현재 신흥국 증시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주가도 지난 주말 대비해서 10% 정도 연말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 국면에서도 오늘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또 소재 업종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세계 반도체 주가가 3주째 IT 쪽은 지금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쪽의 경기 회복은 언제까지 지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감이 여전히 큰 상태지만 반도체 가격만은 현재 계속 상승세를 좀 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인 ASMR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을 상당히 밝게 보는 전망 보고서를 냈고요. 또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회사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은 바닥, 그리고 3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후에 나머지 반도체 회사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 대해서도 투자 판단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시켰는데요. 투자은행들이 이 이후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잉 재고가 지금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전망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구글과 같은 미국의 7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출 허가를 적절한 시기에 화해에 대해서 내주기로 했던 것도 호재가 되는데요. 결국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의 조정 국면을 충분히 거치면서 하락할 위험이 지금 후퇴한 상황이고요. 한국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반도체 가격은 좀 회복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경기가 반드시 올라와야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실리콘 사이클 반등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실리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미중 수요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가 되고요. 또 반도체 주가의 2개월 뒤부터 실리콘 사이클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산 PC나 스마트폰에 관세가 좀 부과가 된다든지 그리고 기술 패권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서프라이 체인이 좀 무너진 게 실리콘 사이클 이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반도체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PC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5G, 인공지능, 그리고 3월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새로운 분야들입니다.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이클을 초월하는 슈퍼 사이클로 유행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5G 면허를 1년 앞당겨서 내주면서 통신 기업들의 직접 투자 80조 원 정도가 지금 조기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가 2,800조 원이 넘고요. 또한 2,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바닥에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미국도 5G 서비스가 올해 시작되고 2023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보급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가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강하게 더 오래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FOMC 그리고 뭐 반도체 경기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이번 주에 또 다른 축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상하이에서 열린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네, 아직은 기대감을 넘는 성과로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베이징 대신 중국이 상하이에서 무역 협상을 연다는 것은 조금 대담한 전략 변화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역과 정치는 별개라는 점을 이번 회의 장소를 통해서 부각을 시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협상 중에는 자신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고요. 상하이라는 상징성도 홍보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하이는 2013년 자유무역 시험구가 처음 개설이 된 이후에 최초의 증시 개방 정책인 직강통이 여기서 시작됐고요. 최근에는 중국판 나스닥 시장이 커튼판의 거래도 시작된 도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되어 있는 그 상하이에서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탐사 분야의 시장 개방 그리고 외자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던 만큼 외자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협상단의 구성을 보면은 이번 협상이 조기 타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온건파인 왕쇼원이라고 하는 상무부 차관 대신에 대미 강경파로 알려진 중산 상무부장을 직접 선수를 교체해서 투입을 했는데요. 이는 역사에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말라. 소련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중국을 그동안에 꾸준히 압박해왔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협상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진짜 불꽃 튀는 본격적인 협상전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미중 무역 간의 협상 제2막이 이제 오른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쟁점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무역 협상의 핵심 이슈는 아무래도 네.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민영기업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주는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열강으로부터 받은 간섭의 아픔 때문에 미국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기술 도입 측은 계속 기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조례 조항에서 삭제, 수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자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중국 시장까지 내줬던 것은 양질의 노동력, 거대한 시장, 싼 원료, 저렴한 인프라를 제공했던 때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거죠.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취해법권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 중국 법 제도를 준수하라는 자세로 지금 상당히 좀 경직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무역 합의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90일 이내
구체적인 진정 카드를 내놓지 않는다면 추가 관세 부과 외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농업 보호 장치인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도 박탈할 수 있다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이번 주에 고위급 협상이 열리는데요. 이 부분 관전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황을 좀 짚어드려야 되는 게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 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824억 원까지 잡히고요. 개인이 조금 전에 잠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바로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5억 원 매도 현재 잡히고 있고요. 20억 원 매수해서 5억 원 매도까지 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인들 잠시 샀던 물량들 바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자체도 지금 2030포인트대에서 공방을 벌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좋지가 못합니다. 625 아래까지 현재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였는데 저희 방송 시작할 때까지 2시까지만 해도 매수였는데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57억 원 매도 물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였는데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낙폭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2부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들 진단해드리는 시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